제가 사건 기록을 보니까 상당 부분 무죄 주장이 가능할 것 같아서 무죄 변론을 하였고, 당초 100개가 넘는 범죄 일람표는 불과 5개로 줄었고, 판매가 기준으로 1억 1200만 원이던 것은 34만 7천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처음에 100개가 넘는 범죄 일람표 내역의 대부분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광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많이 해봤던 사건 중에 하나인 상표법 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법 위반이라고 하면은 시청자분들께서 뉴스를 통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상표법 위반이라는 것은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어떤 물건을 제조하거나 생산하는 사람이 자신의 상표를 등록해 둠으로써 자신이 제조하는 물건은 이러이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소비자들한테 간명하게 알리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사람이 그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거래되는 상품의 품질이라든지 원제조자에 대해서 혼돈이 생기게 되고, 그 혼돈은 건전한 시장 질서를 저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상표권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는 것도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표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먼저 수사는 보통 고소나 고발을 통해서 개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세관 당국이 인지사건으로서 상표법 위반 사건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소 같은 경우에는 상표권자 혹은 상표권자와 계약한 상표권 전용 사용권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위조 상품을 발견했을 경우 고소를 함으로써 수사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표권자, 즉 고소인들은 시장에서 특정 피고소인으로부터 물건을 구매한 다음에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짝퉁 상품, 즉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이라는 것을 입증한 후에 피고소인이 이런 식으로 짝퉁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니 엄정히 수사해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되고, 수사기관은 그것을 단서 삼아 수사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표권자, 즉 피해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조 상품으로 인해서 자기가 예상한 품질보다 훨씬 더 낮은 품질의 상품을 받게 된 소비자라든지 혹은 그에 준해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짝퉁 상품이 거래된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기도 합니다. 상표법 위반 사건은 대체로 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뒤따릅니다. 수사기관은 이렇게 고소나 고발이 들어오거나 혹은 그 밖의 이유로 수사의 단서를 확보했을 경우, 여러 가지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위법의 사실을 소명할 수 있게 되었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상표법 위반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영업장이나 주거지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압수수색의 결과를 통해서 보관하고 있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들을 입수할 수 있게 되고, 주거나 영업소에서 컴퓨터 등을 통해서 그 사람이 관리하고 있던 장부를 확보하게 되고, 영장을 받아서 계좌 거래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고, 이 계좌 거래 내역을 통해서 얼마만큼 많은 금액과 횟수로 위조 상품을 판매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피혐의자 혹은 피의자가 특정한 거래 사이트, 가령 네이버나 쿠팡 을 사용했다면 그 사이트에 대한 사실조회라든지 영장 집행을 통해서 구체적인 어떤 상품을 판매를 했고 어떤 사진을 제기했고 소비자들에게 어떤 특정 브랜드의 상표가 붙은 상품으로 광고하고 소개했는지도 증거로서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들로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하게 되면 수사기관은 대개 범죄 일람표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상표법 위반을 행위를 했는지를 수사 기록에 적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범죄 일람표에서 정품 시가는 얼마인지, 정품 브랜드는 어떠한 브랜드인지, 피의자가 취급한 상품의 판매를 하였다면 그 판매한 시기와 횟수와 수량은 얼마인지, 그리고 판매 가격은 얼마인지 등을 일목요연한 표로 작성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표법 위반 재판에서는 이 범죄 일람표가 진실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는 삭제되어야 되는지 재판 과정에서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판의 결과에서 검사가 입증한 범위 내에서 판사는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징역형, 벌금형 혹은 추징금 등을 판결문을 통해서 판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님, 지금까지 수사는 어떻게 쭉 진행이 되고 그리고 재판은 어떻게 쭉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상표법 위반에서 피고인이 됐다 하면은 어떤 식으로 방어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상표법 위반 사건은 거의 대부분 범죄일람표가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피고인은 이 범죄일람표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한다면 이 범죄일람표를 전부를 부인할 것인지 아니면 그 일부를 부인할 것인지를 먼저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부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무죄를 소명하거나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변론에서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긍정적인 양형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법원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피고인이 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범죄일람표 내용에 대해서 다퉈서 최대한 좀 줄여야지만 피고인한테 유리할 걸로 보이는데 혹시 변호사님이 알고 있는 방법이 좀 있으실까요? 네, 범죄일람표라는 것은 검사가 주장하는 범죄 행위가 어떠어떤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한눈에 알 수 있게끔 일목요연하게 요약한 표입니다. 따라서 범죄일람표의 내역을 줄인다는 것은 검사가 주장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검사의 입증이 부족했다는 것을 법원에 알리는 것이고, 당연히 검사의 입증이 부족했다는 것을 소명하게 되면 당연히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지금 앞에서 말씀드리는 말은 굉장히 원론적인 말이긴 한데 제 경험에 따르면 상표법 위반 사건의 범죄일람표는 입증이 부실한 경우가 적어도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더 많았습니다. 범죄일람표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한눈에 알아보기 위한 편의를 위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그 목록 하나하나가 검사가 주장하는 일시와 방법으로 그러한 범죄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수사 증거 기록을 통해서 입증해야 됩니다. 근데 이 범죄일람표를 만드는 것도 이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이 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하나의 입증이 부족하는 경우가 적어도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많았습니다. 가령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장부의 내역을 그대로 범죄일람표를 바꾸거나 계좌거래 내역이라든지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자료를 그대로 범죄일람표를 만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그 거래 행위 하나하나가 정말 상표법 위반이 해당되는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적절하게 지적하는 방법으로서 범죄일람표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건데, 그럼 변호사님이 직접 경험해보신 사례들이 있으신지? 제가 블로그에 올린 사례 몇 가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 드리는 사건은 다른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일부라도 무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인정을 하고 양형 사유만을 소명하자고 권유를 받았던 사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죄 주장을 함으로써 범죄일람표의 거의 대부분의 내역들을 방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무죄 인정에 있어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건은 충주지청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당초 100개가 넘는 범죄일람표를 제시하며 정품 가격 기준이 아니라 실제 판매한 가격이 총 1억 1200만원치라고 주장을 하면서 추징금 5천만원을 구형하였습니다. 제가 사건 기록을 보니까 상당 부분 무죄 주장이 가능할 것 같아서 무죄 변론을 하였고, 이 변론을 들은 해당 재판부는 검사에게 입증 촉구를 하였습니다. 검사는 입증 촉구를 받고서도 추가로 입증하지 못해서 스스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는데, 당초 100개가 넘는 범죄일람표는 불과 5개로 줄었고, 판매가 기준으로 1억 1200만원이던 것은 34만 7천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처음에 100개가 넘는 범죄일람표 내역의 대부분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대전지법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역시 다른 법무법인에서는 양형만을 주장하자고 권유받았던 사정입니다.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피고인이 A, B 두 명인데 두 분은 친구 사이였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검찰은 129건의 범죄일람표를 제시하며 8,300개의 의류 등을 정품, 정가 기준으로 62억 5천만 정도를 판매하였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73건의 범죄일람표를 제시하며 약 6,000개의 의류 등을 정품, 정가 기준으로 13억 7천만 원어치 팔았다고 공소장에서 기재를 하였습니다. 저는 범죄일람표 대부분에 관해서 범죄 입증이 없다는 것을 변론을 하였고, 최종 판결은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모두 다 무죄가 나왔고 피고인 A에 대해서는 검찰이 당초 주장한 129개의 범죄 일람표 중 단 4개의 목록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 수천만 원의 추징 보전이 이루어졌으나 실제 판결문에서 기재된 추징금은 7만 8천 원에 불과하였습니다. 해당 판결문은 제가 블로그에서도 제시해드리고 엘박스 등 판결문 열람 사이트에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건은 서울 낭부지법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피고인이 굉장히 유명한 법무법인을 선임하셨다가 범죄 일람표를 모두 인정하고 양형만을 주장하자고 하여 중도에 해임하시고 저를 찾아왔던 사건입니다. 이분은 상표법 위반의 전과가 있는 상태셨기 때문에 다시 다량의 상표법 위반이 유죄가 된다면 실형을 각오하셔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범죄 일람표를 213번까지 제시하며 무려 2만 개가 넘는 위조 상품을 판매하였고 판매한 상품은 정품 가격 수준으로 무려 160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제게 무죄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것을 요구하셨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2만 개 중에 불과 148개의 의류나 그 밖의 상품만이 상표법 위반으로 판단된 것으로 법원이 판단을 하였습니다. 즉 당초 2만 개 정도의 의류 등을 판매했다고 기소가 되었는데 최종적인 판단은 이 2만 개가 148개로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검찰이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이 되었고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대부분 설명을 해주실 때 범죄 일람표에 대해서 좀 다투는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고의성이 없이 판매한 경우는 좀 어떻게 다퉈야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형사법의 원칙은 고의만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미필적이라도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과실은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률에 과실도 처벌하겠다는 뜻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만 과실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법 위반의 사건도 상표법 위반을 범하겠다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고 만약 고의가 전혀 없었다, 즉 범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다면 당연히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 하나도 결과적으로는 상표법 위반의 행위가 있었지만 피의자가 상표법 위반에 대한 범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수사기관에 설명함으로써 무혐의를 받은 사례도 있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원은 특히 이 상표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를 굉장히 넓게 인정합니다. 즉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는 그 원칙은 당연히 법원이 깰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미필적 고의를 넓게 인정함으로써 실제로 내가 잘 모르고 수입해서 팔았는데 저는 판매할 때 이것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소위 짝퉁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라는 식의 변명은 거의 웬만해서는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외 사이트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국내에 판매를 하였는데 그 해외 사이트가 마치 정품을 판매한다고 소개하고 그 사이트 자체도 굉장히 그럴싸하여서 위조 상품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라고 하거나 혹은 해외에서 물건을 공급해주는 공급업자가 스스로 정품이라고 주장을 하였고 정식 대리점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해서 저는 정품인 줄 알았습니다라고 항변하는 사유들에서도 법원은 거의 대부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비자가 아니라 물건을 대량으로 수입해서 국내 시장에 대량으로 풀어놓는 그 업자들은 단순히 남의 말을 믿을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물건이 진실된 정품인지를 감정이라든지 이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일종의 사회 통념상의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위조 상품인지를 몰랐고 범위가 없었다는 식의 변명은 웬만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앞서서 범죄 일람표에 대해서 다툴 수 없는 부분은 양형을 주장을 해주셔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양형을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상표법 위반에 문제가 있는 상품들을 얼마나 오래, 얼마나 다량으로 판매하였는지, 즉 얼마나 준법 정신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양형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는지, 어떤 특정한 위조 상품을 시장에 내놓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시장
시장이 교란되었는지, 위조 상품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안전이라든지 그 밖의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했는지, 소비자들마저도 기망하면서 물건을 풀었는지, 아니면 소비자들에게는 적어도 짝퉁, 즉 짜가라는 것을 알리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은 기망하지 않았는지, 전반적으로 시장에 큰 혼란이 야기되었는지, 혹은 정품 시장과 뚜렷이 구별되는 짝퉁 시장에서만 유통이 되었는지, 이 여러 가지 양형 사정들을 아주 종합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재판부가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라도 무죄 주장을 할 수가 없고 공소사실을 전부 다 인정해야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렇게 공소사실을 전부든 혹은 일부든 인정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정말 진실되게 반성을 해야 되겠지만, 양형만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이 소송을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상표법 위반의 행위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비록 죄를 지었음을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해당 피고인이 무거운 처벌이 아니라 가벼운 처벌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충분히 그 판결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쁜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상표법 위반으로 고민하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실까요? 상표법 위반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다양한 방식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뭐 죄를 지었음에도 뻔뻔하게 나가자 그런 뜻이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검사의 입증이 부족한 부분이 적어도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많고, 또 이 양형을 소명할 수 있는 방식들도 다양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공소장과 자신의 사건 기록을 잘 읽어보고 분석해서 자신의 사건에 맞는 최적의 변론을 도출하고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이광섭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표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이광섭 변호사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